가을 아침의 서울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는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플랫폼 스크린도어 너머로 전동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전 9시 17분. 박영자는 언제나처럼 3번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 66의 나이에도 반듯한 자세로 가방을 두 손으로 모아쥔 채 전동차를 기다리는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회색빛 코트에 베이지색 스카프, 단정하게 빗어 넘긴 은발머리.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에 섰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박영자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항상 앉는 자리는 정해져 있었다. 3호차 진행 방향 왼쪽, 3번째 좌석. 그곳에 앉으면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는 맞은편 좌석이 잘 보였다. 박영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선이 자연스럽게 맞은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늘도 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 정갈한 회색 체크무늬 셔츠,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두 손. 최동원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0.5초 정도의 짧은 순간, 최동원이 희미하게 고개를 숙였고 박영자도 부드럽게 눈을 내리깔았다. 말은 없었다. 오직 눈빛만으로 교환되는 아침 인사.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누는 유일한 대화였다. 전동차가 출발했다.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박영자는 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냈다. 시집이었다. 낡은 표지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그 책을 보물처럼 소중히 다뤘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최동원은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활자 위를 맴돌기만 할 뿐 내용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고개를 살짝 들면 맞은편에 앉은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손놀림, 입가에 머무는 희미한 미소, 가끔 창밖을 바라보는 그 고요한 눈빛. 건대입 구역을 지났다. 성수역이 가까워졌다. 박영자가 책을 덮고 가방에 넣었다. 일어설 준비를 하는 그녀의 움직임을 최동원은 신문 너머로 지켜봤다. 전동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성수역 도착 안내 방송이 울렸다. 박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그녀가 다시 한번 최동원을 바라봤다.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1초 정도. 최동원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박영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문이 열렸고 그녀는 전동차에서 내렸다. 최동원은 그녀가 플랫폼을 걸어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다. 점점 멀어지는 그 뒷모습. 전동차 문이 닫혔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거두고 다시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여전히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것이 박영자와 최동원의 아침이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된 의식.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 두 사람. 이름도 직업도 사는 곳도 모르는 사이. 하지만 매일 아침 9시 17분 지하철 2호선 3호차에서 눈인사를 나누는 관계. 박영자는 성수역 3번 출구로 나왔다. 골목길을 따라 5분쯤 걸으면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공방이 나왔다. 은빛 손길이라는 이름의 자수 공방. 30년 경력의 자수장인인 그녀는 매일 이곳에서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실을 엮어냈다.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박영자는 습관적으로 시계를 봤다. 오전 9시 42분. 언제나처럼 정확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에 앉아 어제 하던 작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손을 움직이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하철에서 마주친 그 사람의 눈빛이 맴돌았다. 최동원은 왕십리역에서 내렸다. 역 근처 도서관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여유로웠다.
퇴직한 지 3년. 그는 이제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아침 9시 17분 지하철만큼은 놓칠 수 없었다. 아니, 놓치고 싶지 않았다. 도서관에 도착한 그는 2층 열람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가방에서 책을 꺼냈지만 펼치지는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저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매일 성수역에서 내리는 걸 보면 그 근처에 직장이나 집이 있을 텐데 어떤 일을 하실까? 가족은 있을까? 궁금했다. 너무나 궁금했다. 하지만 최동원은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그 절제된 관계가 어쩌면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다. 말을 걸면 패가 될까? 최동호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박영자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공방에서 자수를 놓으며 그녀는 수없이 생각했다. 저분은 어떤 삶을 사실까? 왜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탈까? 왕십리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실까? 인사라도 한번 제대로 해볼까? 하지만 그 생각은 늘 망설임으로 끝났다. 5년 동안 눈인사만 나누던 사이가 갑자기 말을 건다면 어색하지 않을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시진 않을까?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단 한 걸음도 가까워지지 못했다. 지하철 2호선 3호차라는 좁은 공간에서 매일 마주치면서도 그들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기만 했다. 가을이 깊어졌다. 아침 기온이 부쩍 낮아지면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두꺼워졌다. 박영자는 코트 위에 목도리를 둘렀고 최동원은 검은색 패딩 조끼를 입기 시작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오전 9시 17분 지하철 2호선 3호차에서의 눈인사.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박영자가 언제나처럼 3번 출입문 앞에 섰다. 전동차가 들어왔고 문이 열렸다. 그녀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3호차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다. 좌석이 거의 다 찼다. 박영자가 자신의 자리로 가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옆 좌석에 앉았다. 고개를 들어 맞은편을 봤다. 최동원이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도 박영자를 발견하고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자리가 하나 옆으로 밀리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각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시선을 마주치려면 고개를 더 돌려야 했다. 박영자는 어색함을 느꼈다. 최동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사람이 많은 날, 박영자나 최동원이 평소 자리에 앉지 못하는 날.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내일은 꼭 그 자리에 앉아야겠어. 박영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최동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앉아 서로의 눈빛을 마주쳤을 때 두 사람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5년이라는 시간, 1825번의 눈인사,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이 두 사람은 서로의 아침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습관이었을까? 두 사람 모두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아니, 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우리가 피하려는 질문에 강제로 답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11월 첫째 주 화요일.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이른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렸다. 박영자는 우산을 받쳐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축축한 날씨 탓에 기분이 조금 가라앉아 있었지만 곧 만날 그 사람을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전 9시 17분 강남역 승강장. 박영자는 언제나처럼 3번 출입문 앞에 섰다. 전동차가 들어왔다. 문이 열렸고 그녀는 3호차로 향했다. 다행히 자리가 비어 있었다. 박영자는 안도하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맞은편을 봤다. 빈자리였다. 최동원이 없었다. 박영자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 다른 자리에 앉았을까? 하지만 3호차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문이 닫혔고 전동차가 출발했다. 박영자는 여전히 빈 좌석을 바라봤다. 감기라도 걸리셨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요즘 날씨가 쌀쌀했으니 몸살이라도 나셨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내일은 나오시겠지. 박영자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성수역에 내려서도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공방으로 가는 길, 평소보다 발걸음이 느렸다. 작업실에 앉아서도 자수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바늘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괜찮으실 거야. 그냥 하루 못 나온 것뿐이야. 박영자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수요일 아침, 박영자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역에 도착했다. 마음이 급했다. 3번 출입문 앞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손은 가방 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전동차가 들어왔다. 박영자는 서둘러 3호차로 향했다. 자신의 자리에 앉고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다. 또다시 빈자리. 최동원은 오늘도 나타나지 않았다. 박영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두 손을 가방 위에 모아쥔 채 그녀는 텅 빈 좌석을 바라봤다. 전동차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이틀 연속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도 있다.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아니면 사고라도.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성수역에 내려서도 공방으로 걸어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그 사람 생각뿐이었다. 목요일, 금요일, 한 주가 지나갔다. 최동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박영자는 매일 아침 똑같은 자리에 앉아 빈 좌석을 바라봤다. 처음에는 불안이었다. 그 다음에는 걱정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움이었다. 보고 싶다. 박영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5년 동안 눈인사만 나누던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그녀는 그 사람이 보고 싶었다. 아침마다 마주치던 그 따뜻한 눈빛이, 미세하게 끄덕이던 그 고개, 숙임이 신문을 읽는 그 차분한 모습이 그리웠다.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왔다. 2주째였다. 박영자는 이제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았다. 매일 아침 9시 17분,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맞은편을 바라봤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다. 11월 중순, 첫눈이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던 날, 박영자는 평소처럼 지하철에 올랐다. 3호차, 3번째 좌석. 그녀는 기계적으로 앉았다. 고개를 들 때도 기대감은 없었다. 빈자리. 역시나 비어 있었다. 박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려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뭐라도 해야겠다고.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박영자의 눈에 가방 안쪽 주머니가 들어왔다. 거기에는 언제나 작은 메모지와 펜이 들어 있었다. 공방 일을 하다 보면 급하게 메모할 일이 많아서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들이었다. 박영자는 천천히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는 펜을 종이에 댔다. 괜찮으신가요? 5글자.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는 2주간의 걱정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영자는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 좌석으로 갔다. 전동차 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박영자는 개의치 않았다. 최동원이 항상 앉던 바로 그 자리. 그녀는 메모지를 좌석 틈에 살짝 끼워 넣었다. 눈에 잘 띄도록. 하지만 떨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성수역 도착 안내가 들렸다. 박영자는 서둘러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챙겼다. 문이 열렸고 그녀는 전동차에서 내렸다. 플랫폼에 서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맞은편 좌석에 끼워진 하얀 메모지가 보였다. 제발 보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자는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개찰구를 향해 걸어갔다. 메모지를 남긴 그날 이후로도 최동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영자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빈 좌석을 바라봤다. 메모지가 아직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다. 사흘째 되는 날, 메모지가 사라졌다. 박영자의 심장이 뛰었다. 누군가 가져갔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최동원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승객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혹시 답장이라도 남겨주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좌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어떤 메시지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10일이 지났다. 박영자는 점점 지쳐갔다. 내가 너무 나섰나. 그녀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5년 동안 눈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다. 선을 지키던 관계였다. 그런데 갑자기 메모지를 남긴 것이 실례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분은 그냥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고 싶었는데 자신이 부담을 준 건 아닐까. 공방에서 일하는 시간이 괴로웠다. 바늘을 잡은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온통 지하철 안 그 빈자리에 가 있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아졌다. 새벽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그 사람 생각이 났다. 11월이 저물어갔다. 낙엽이 다 지고 거리는 삭막해졌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었다. 박영자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지하철을 탔다. 하지만 추위는 겉옷으로 막을 수 있어도 마음속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다. 3주째, 4주째, 한 달이 다 되어갔다. 박영자는 이제 체념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분은 이사를 가셨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직장이 바뀌어서 출근 경로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더 이상 이 지하철을 탈 이유가 없어진 것일지도. 잊어야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5년 동안 매일 만났던 사람을 어떻게 한 달 만에 잊을 수 있을까?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어느새 그 사람은 그녀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12월이 시작되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다. 하지만 박영자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면서도 그녀는 더 이상 맞은편을 바라보지 않았다. 빈자리를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다. 12월 첫째 주. 박영자는 언제나처럼 사무차에 올라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려는데 문득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한 젊은 여성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그 혹시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이 자리에 메모지를 남기신 분이세요? 박영자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네, 그런데요. 아, 제가 그 메모지를 본 사람이에요. 한 달쯤 전에. 그런데 제가 가져간 게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이 버리려고 하셔서 제가 잠깐 챙겨뒀었거든요. 혹시 주인을 찾으시나 싶어서. 여성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꺼냈다. 박영자가 남긴 바로 그 메모지였다. 괜찮으신가요? 라는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으시던 분 보신 적 있으세요? 60대쯤 되시는 남성분인데. 여성이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저는 이 노선을 자주 타는 편이 아니라서. 하지만 이 메모지 꼭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박영자는 메모지를 돌려받았다. 손끝이 떨렸다. 최동호는 이 메모지를 보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전해지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다른 자리로 갔다. 박영자는 메모지를 가슴에 꼭 쥐고 눈을 감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저녁 공방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영자는 한강변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녀는 메모지를 다시 꺼내봤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박영자는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메모지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이제 정말 잊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우리가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12월 둘째 주 월요일. 서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주말 동안 내린 눈이 아직 거리 곳곳에 남아 있었다. 박영자는 조심스럽게 눈길을 걸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오전 9시 17분. 강남역 승강장. 전동차가 들어왔다. 박영자는 이제 기대감 없이 습관처럼 3호차에 올랐다.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려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맞은편 좌석에 최동원이 앉아 있었다. 박영자는 숨을 멈췄다. 눈을 깜빡였다. 환영인가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분명히, 확실히 그 사람이었다. 한 달 보름 만이었다. 최동원도 박영자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0.5초의 짧은 눈인사가 아니었다. 1초, 2초, 3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최동원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야위어 보였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영자도 고개를 숙였다. 전동차가 출발했다. 박영자의 손은 가슴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놀라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최동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봉투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박영자가 앉은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박영자의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다. 최동원이 그녀 앞에 섰다. 두 사람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운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것을. 최동원의 목소리. 5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낮고 차분했다. 박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박영자도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최동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앉아 신문을 펼쳤다.
박영자는 봉투를 들여다봤다. 봉은 되어 있지 않았다. 안에 편지지가 한 장 들어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정갈한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다. 한 달 동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나는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께서 주셨습니다. 그 짧은 5글자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최동원 올림. 박영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고개를 들어 맞은편을 봤다. 최동원이 신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둘 다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 성수역 도착 안내가 들렸다. 박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최동원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최동원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다. 내일 뵙겠습니다. 박영자가 말했다. 최동원이 대답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문이 열렸다. 박영자는 전동차에서 내렸다. 플랫폼을 걸으며 그녀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창문 너머로 최동원이 보였다. 그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전동차가 출발했다. 박영자는 손을 흔들었다. 최동원도 작게 손을 들어 답했다. 공방으로 가는 발걸음이 날아갈 것 같았다. 박영자는 한 달 보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골목길을 돌 때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다. 자신도 기다렸지만 그 사람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5년 동안의 눈인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박영자는 거울을 봤다. 자신의 얼굴에 화색이 돌아 있었다. 한 달 동안 잃어버렸던 생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에 앉았다. 오늘은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화요일 아침, 박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스카프를 할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시간도 평소보다 길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그녀의 발걸음에는 탄력이 있었다. 오전 9시 17분, 3번 출입문 앞, 전동차가 들어왔다. 박영자는 3호차로 향했다. 자리에 앉고 고개를 들었다. 최동원이 있었다. 그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동시에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박영자가 먼저 인사했다. 목소리는 아직 떨렸지만 어제보다는 자연스러웠다. 안녕하세요. 최동원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다. 전동차가 출발했다. 두 사람은 각자 책과 신문을 꺼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맞은편으로 향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미소 지었다. 마치 10대 청소년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설레고 있었다. 성수역이 가까워졌다. 박영자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다. 최동원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다. 내일 뵙겠습니다. 박영자가 말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최동원의 대답에 조심히 가세요라는 말이 추가되었다. 박영자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짧은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단순한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12월 중순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연말 분위기에 들떠 있었다. 박영자와 최동원의 아침 인사도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이제는 날씨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 웃음도 터졌다. 어느 목요일 아침, 최동원이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박영자가 자리에 앉자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 이것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는 보자기를 풀어 작은 상자를 꺼냈다. 한과였다. 정갈하게 포장된 전통 한과 선물 세트. 어머니께서 퇴원 기념으로 만드셨는데 너무 많아서요. 괜찮으시다면. 박영자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정말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제 이야기를 듣고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요. 박영자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최동원이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다. 다음 날 금요일, 박영자는 가방에 작은 보따리를 넣어왔다. 지하철에서 최동원을 만나자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도 드릴 게 있어요. 보따리를 풀자 예쁘게 수놓인 손수건이 나왔다. 섬세한 자수로 매화꽃 문양이 놓여 있었다.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받아주시겠어요? 최동원의 눈이 커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감사의 마음을 담았어요. 최동원은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자리를 옮겨 나란히 앉기도 했다. 창밖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성수역 근처에 공방을 운영하신다고요? 최동원이 물었다. 네, 작은 자수 공방이에요. 30년째 하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아까 주신 손수건도 그렇고 정말 섬세하시네요. 박영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이제는 손님도 많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자수 같은 걸 잘 안 하니까요. 하지만 일이 좋아서 계속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건 축복이죠. 최동원이 말했다. 최동원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박영자가 물었다. 최동원이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저는 퇴직했어요. 3년 전에 평생 회계사로 일했는데 이제는 도서관에서 책이나 읽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은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최동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아내를 5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요. 혼자 삽니다.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최동원이 고개를 저었다. 박영자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캐나다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와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공감의 침묵이었다. 그래서 최동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 아침 시간이 저한테는 참 소중해요. 매일 이렇게 뵐 수 있어서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어요. 박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요. 저도 그래요. 성수역이 가까워졌다. 박영자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다. 최동원도 함께 일어났다. 박영자 씨. 그가 불렀다. 박영자가 돌아봤다. 그 혹시 괜찮으시다면. 최동원이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냈다. 거기에는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박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감사해요. 저도 제 번호 드릴게요. 그녀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자신의 번호를 적었다. 최동원이 조심스럽게 받아 지갑에 넣었다. 문이 열렸다. 박영자가 내리기 전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5년 동안 눈빛으로만 나누던 인사, 한 달 보름의 공백, 그리고 다시 찾은 일상. 이제 그들에게는 이름도 전화번호도 있었다. 조심히 가세요. 최동원이 말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박영자가 대답했다. 전동차 문이 닫혔다. 박영자는 플랫폼에서 손을 흔들었다. 최동원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전동차가 터널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공방으로 가는 길, 박영자는 명함을 꺼내봤다. 최동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명함을 가슴에 꼭 안았다. 최동원 씨. 이름을 부르니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다. 박영자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박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들었다. 최동원의 번호를 입력했다. 저장 버튼을 누르려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너무 급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60대의 인생에서 신중함만 가지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박영자는 단호하게 저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짧은 문자를 입력했다. 오늘 한과 잘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님께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박영자 올림. 전송 버튼을 누르고 그녀는 긴장한 채 휴대폰을 바라봤다. 5분쯤 지났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답장이었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최동원 올림. 박영자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최동원 씨도 좋은 밤 되세요. 그날 밤 박영자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12월이 깊어갔다.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박영자와 최동원은 이제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때로는 15분이 너무 짧게 느껴지기도 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최동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박영자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박영자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주말이요? 네, 괜찮은데요. 성수역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잔 하면 어떨까 해서요. 박영자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은 여전히 존재했다. 좋아요. 가고 싶어요. 정말요? 최동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럼 토요일 오후 2시는 어때요? 성수역 3번 출구에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성수역 도착 안내가 들렸지만 박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저기, 최동원 씨. 네, 사실은 토요일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길어요. 박영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최동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웃음을 터뜨렸다. 저도 그래요. 그럼 내일은 어때요? 내일 저녁? 좋아요. 박영자는 기쁜 마음에 큰 소리로 대답했다. 주변 승객들이 쳐다봤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다음 날 수요일, 박영자는 일찍 공방 문을 닫았다. 집에 돌아가 옷장을 뒤졌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너무 화려하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진한 와인색 니트의 베이지색 코트를 선택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마지막으로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려다가 문득 멈췄다. 이게 맞나? 나이 60에 데이트 준비를 하다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 설레는 마음이 중요하지. 박영자는 립스틱을 바르고 미소 지었다. 오후 5시 성수역 3번 출구. 박영자가 먼저 도착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최동원을 기다렸다. 5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최동원이었다. 그도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다. 깔끔한 코트에 목도리를 두른 모습.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최동원이 다가와 말했다.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이거 드리려고요. 최동원이 꽃다발을 내밀었다. 노란 프리지아였다. 박영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가실까요? 최동원이 손을 내밀었다. 박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60대의 손. 주름이 지고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성수동 골목길을 따라 5분쯤 걸으니 아담한 카페가 나왔다. 오후의 쉼표라는 이름의 카페였다. 카페 안은 따뜻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재즈 음악. 창가 자리에 앉자. 최동원이 메뉴판을 건넸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저도요. 주문을 하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5년 동안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으로 바라보던 거리. 이제는 작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마주 앉으니까 신기하네요. 박영자가 말했다. 그러게요. 지하철에서 볼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더 좋은 것 같아요. 박영자의 말에 최동원이 미소 지었다. 저도요. 커피가 나왔다. 두 사람은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요즘 하는 일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박영자 씨는 언제부터 자수를 하셨어요? 25살 때부터요. 어머니께 배웠죠. 어머니도 자수 장인이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가업을 이으신 거네요. 네. 하지만 이제는 이 일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요. 아들은 컴퓨터 쪽 일을 하고 며느리도 관심이 없고. 박영자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안타깝네요. 그렇게 아름다운 기술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박영자가 밝게 웃었다. 최동원 씨는 회계사셨다고 했죠? 재미있으셨어요? 재미라기보다는 책임감으로 한 일이었어요. 숫자는 정직하거든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게 좋았어요. 지금은 뭐 하세요? 도서관에서 책 읽고 가끔 등산도 하고 그리고 최동원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수줍게 덧붙였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죠. 박영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저도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떨어졌다. 박영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와, 눈이에요. 첫눈이네요. 최동원도 창밖을 바라봤다.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하지만 최동원의 시선은 창밖이 아니라 박영자를 향해 있었다. 눈송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이 그에게는 눈보다 더 아름다웠다.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었다. 카페에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최동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이에요. 그럼 같이 드실래요?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거리는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최동원이 우산을 펼쳐 박영자 쪽으로 기울였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감사해요.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며 걸었다. 어깨가 스쳤고 손이 닿았다. 박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저녁 이후 박영자와 최동원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하철에서의 15분은 더 이상 유일한 만남이 아니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주말에는 전시회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했다.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두 사람은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다. 크리스마스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다. 거리는 연인들로 붐볐지만 60대 커플은 그들뿐이었다. 여기 참 오랜만이에요. 박영자가 말했다. 저도요. 아내랑 신혼 때 자주 왔었는데 최동원의 목소리가 잠시 잠겼다. 박영자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남았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낙엽이 다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 하지만 그 풍경이 쓸쓸하지만은 않았다. 박영자 씨. 최동원이 불렀다. 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박영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사실은요, 5년 전 처음 지하철에서 박영자 씨를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정말요? 네. 책 읽는 모습이 너무 우아해 보였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볼 때 그 고요한 눈빛. 매일 아침 그 모습을 보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박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신문 읽으시는 모습. 차분하게 앉아 계신 모습. 매일 보고 싶었어요. 왜 말을 안 거셨어요? 무서웠어요. 거절당할까봐, 폐가 될까봐. 저도 똑같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최동원이 박영자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이제라도 이렇게 됐으니 다행이에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덕수궁 돌담길 끝, 정동극장 앞에 도착했을 때 최동원이 멈춰 섰다. 박영자 씨,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간 있으세요? 있어요. 그럼 같이 보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박영자는 기쁜 마음에 대답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왔다. 박영자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공방 청소를 했다. 오후 2시에 문을 닫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옷장을 열어 가장 좋은 옷을 꺼냈다. 진한 녹색 원피스에 크림색 카디건. 오후 5시 시청역 5번 출구. 최동원이 먼저 나와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빨간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최동원이 장미를 건넸다. 박영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받아들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마워요. 가실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명동거리로 향했다.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이 화려하게 빛나고 캐럴이 울려 퍼졌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사람 정말 많네요. 박영자가 말했다.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조용한 곳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 좋아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명동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가끔 멈춰서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구경했다. 거리 악사들의 연주를 듣기도 했다. 배고프시죠? 저녁 먹을까요? 최동원이 물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은은한 음악, 로맨틱한 분위기였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시절의 꿈, 이루지 못한 것들, 지금의 행복. 디저트가 나올 때쯤 최동원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요? 박영자는 놀라며 상자를 받아 들었다. 열어보니 섬세한 자개 브로치가 들어 있었다. 와, 정말 예뻐요. 박영자 씨가 자수 작업하실 때 옷에 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감사해요.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박영자도 가방에서 포장된 상자를 꺼냈다. 저도 준비했어요. 최동원이 상자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수놓인 북커버가 들어 있었다. 책을 좋아하는 그를 위한 선물이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도서관에서 책 읽으실 때 쓰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쓸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선물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오니 밤 9시였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최동원이 박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한강 보러 갈까요? 불꽃놀이 한대요. 좋아요.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밤 10시 정각,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빨강, 파랑, 금색. 박영자는 감탄하며 하늘을 바라봤다. 최동원은 그런 그녀를 바라봤다. 예쁘죠? 박영자가 물었다. 네, 정말 예뻐요. 하지만 최동원의 시선은 여전히 박영자를 향해 있었다. 불꽃이 터질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최동원은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박영자가 말했다. 저도요. 이런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박영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최동원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물론이죠.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한강물은 잔잔히 흘렀고 반짝이는 불빛들이 수면에 반사되었다. 60대의 사랑. 늦었지만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크리스마스 이후 새해가 밝았다. 박영자와 최동원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소개했다. 박영자의 공방 단골 손님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원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그래요? 그런가요? 박영자는 쑥스럽게 웃었다. 혹시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있어요. 손님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도 짐작하고 있었다. 최동원 역시 도서관 사서들에게 이야기했다. 요즘 매일 오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인데요?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사서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했다. 1월 중순, 박영자의 아들이 한국에 왔다. 1년 만에 귀국이었다. 박영자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최동원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정말요? 아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응, 좋은 분이야.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나랑 비슷해. 68이야. 그 혹시 재혼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박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있으면 행복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한번 뵙고 싶네요. 그래? 정말? 네.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뵙고 싶죠. 박영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아들. 다음 날 박영자는 최동원에게 아들 이야기를 전했다. 아드님이 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응, 괜찮지? 물론이죠. 저도 뵙고 싶어요.
며칠 후, 세 사람은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만났다. 박영자의 아들은 40대 초반의 차분한 남성이었다. 최동원은 긴장한 마음으로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은 최동원의 인품을 보며 안심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 무엇보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이 느껴졌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최동원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먼저 일어섰다. 저는 먼저 가볼게요. 두 분 천천히 계세요. 벌써? 박영자가 아쉬워했다. 네, 두 분 시간 방해하기 싫어서요. 아들은 웃으며 자리를 떴다. 박영자와 최동원만 남았다. 아드님 좋은 분이시네요. 최동원이 말했다. 응, 다행이다. 인정해 주셔서. 박영자 씨. 최동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될까?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만나고, 저녁에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 데이트하고, 재혼은 생각 안 하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모르겠어요. 재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자식들 문제도 있고, 재산 문제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확실한 건 최동원 씨랑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형식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최동원이 미소 지었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서두를 필요 없죠.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천천히 가요. 우리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2월이 되었다. 아직 추웠지만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박영자와 최동원은 여전히 매일 아침 9시 17분 지하철에서 만났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눈인사만 나누던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같은 좌석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어제 꿈에 박영자 씨가 나왔어요. 어떤 꿈? 우리 둘이 바닷가를 걷는 꿈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부드럽고 좋은 꿈이네요. 올여름에 진짜로 바다 갈까요? 좋아요. 가요. 성수역이 가까워졌다. 박영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최동원도 함께 일어나 그녀를 안아주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도요. 문이 열렸다. 박영자가 내리기 전 두 사람은 가벼운 입맞춤을 나눴다. 주변 승객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다. 3월이 왔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박영자와 최동원은 매일 아침을 함께 시작했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다. 어느새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이 4개월을 넘어섰다. 어느 금요일 저녁 최동원이 박영자를 성수역 근처 카페로 초대했다. 오후의 쉼표였다. 두 사람이 처음 함께 커피를 마셨던 바로 그 카페. 여기 기억하죠? 최동원이 물었다. 당연하죠. 우리가 처음 제대로 대화를 나눈 곳이잖아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에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박영자 씨. 최동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네. 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박영자의 눈이 커졌다. 같이 살자고요? 네. 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영자 씨 공방 근처에 괜찮은 오피스텔이 있던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박영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최동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단지 좋아요. 박영자가 끊었다. 정말요? 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헤어지는 게 아쉬웠거든요. 최동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아들한테도 물어봐야겠지만 괜찮을 거예요. 이미 엄마 마음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한 달 후 4월, 박영자와 최동원은 성수역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다. 이사 첫날, 집 정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요. 박영자가 말했다. 네, 우리 집이에요. 최동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일부터는 지하철 탈 필요 없겠네요. 공방까지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박영자가 웃으며 말했다. 가끔은 타고 싶어요. 지하철 2호선 3호차. 우리가 만난 그 자리. 좋은 생각이에요. 주말마다 타러 갈까요? 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식사를 하고 박영자는 공방으로, 최동원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다. 어느 일요일 두 사람은 약속대로 지하철 2호선을 탔다. 오전 9시 17분 강남역에서 3호차에 올랐다. 우리 자리예요. 박영자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두 사람은 맞은편에 앉았다. 5년 전 눈인사만 나누던 바로 그 자리. 그때 생각나요? 최동원이 물었다. 당연하죠. 매일 여기 앉아서 당신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저도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전동차가 출발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만 보였다. 성수역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지만 두 사람은 내리지 않았다. 더 탈래요? 박영자가 물었다. 좋아요. 어디까지 가볼까요? 끝까지요. 두 사람은 웃으며 계속 앉아 있었다. 전동차는 계속 달렸고 두 사람의 손은 계속 맞잡혀 있었다. 1년이 흘렀다. 박영자와 최동원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공방 일도 잘 되고 있었다. 최동원의 도움으로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고 젊은 손님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1년 전 오늘이에요. 박영자가 말했다. 뭐가요? 우리가 같이 살기로 한 날이요. 카페에서 당신이 제안했잖아요. 아, 맞다. 벌써 1년이네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가나 봐요. 최동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박영자 씨. 네. 저,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뭐려? 최동원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박영자의 눈이 커졌다. 이건 반지예요. 결혼 반지. 최동원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정식으로. 박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나이에 결혼을 해야 할까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박영자 씨를 평생 곁에 두고 싶어요. 공식적으로요. 자식들은 아드님께는 이미 허락받았어요. 저희 딸들한테도 말했고요. 다들 축복해줬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 이제 박영자 씨 마음만 남았어요. 박영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 최동원은 기쁨에 겨워 그녀를 꼭 안았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2달 후, 6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식이었다. 박영자는 우아한 한복을, 최동원은 단정한 양복을 입었다. 신랑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입장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박영자의 아들이 축사를 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최동원 아버님,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사랑이 저희에게도 큰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두 분의 행복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이 두 사람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누군가 물었다. 박영자와 최동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하철에서요. 지하철요? 네, 지하철 2호선 3호차에서 만났어요. 낭만적이네요. 사람들이 감탄했다.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였다. 최동원이 렌터카를 빌려 두 사람은 섬을 돌았다. 해변을 걸으며 박영자가 말했다. 행복해요. 저도요.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영자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청춘이에요. 우리, 맞아요. 두 번째 청춘. 두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는 백사장을 걸었다. 손을 맞잡고 미소 지으며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이제는 부부였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이였다. 어느 월요일 아침, 박영자가 제안했다. 오늘 지하철 탈래요? 지하철요? 네. 오전 9시 17분 그 지하철요. 최동원이 웃었다. 좋아요. 가요. 두 사람은 강남역으로 향했다. 오전 9시 17분. 세 번 출입문 앞. 전동차가 들어왔다. 우리 자리 있을까요? 박영자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봐야죠. 두 사람은 3호차로 향했다. 그리고 그 자리. 5년 전부터 앉던 바로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 비었어요. 박영자가 기뻐하며 말했다. 두 사람은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다. 5년 전 이맘때였죠? 최동원이 물었다. 네, 처음 눈인사 나눈 게 그때는 말 한마디 못 걸었는데 저도요. 너무 떨려서 지금은 남편이에요. 우리, 박영자가 웃으며 말했다. 최동원도 웃었다. 전동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만 보였다. 성수역 안내방송이 들렸다. 박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문득 멈췄다. 잠깐만요. 왜요? 오늘은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내리지 말고. 최동원이 미소 지었다. 좋아요. 어디까지 갈까요? 한 바퀴 돌아요. 2호선 한 바퀴. 좋아요. 두 사람은 계속 앉아 있었다. 전동차는 계속 달렸다. 성수역을 지나, 건대입구역을 지나, 강변역을 지나. 2호선은 순환선이었다. 끝이 없었다. 계속 돌고 돌았다. 마치 박영자와 최동원의 사랑처럼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사랑.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시간이 지나갔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만큼은 멈추지 않았다. 강남역으로 다시 돌아왔다. 한 바퀴를 돈 것이었다. 한 바퀴 다 돌았네요. 박영자가 말했다. 또 돌까요? 최동원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이제 집에 가요. 우리 집. 네, 가요.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은 전동차에서 내렸다. 개찰구를 나와 햇살 쏟아지는 거리로 걸어갔다. 행복해요. 박영자가 말했다. 저도요. 매일매일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당연하죠. 우리 함께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다. 뒤돌아보니 지하철역이 보였다. 그들의 인연이 시작된 곳. 5년간의 눈인사, 한 달의 기다림, 쪽지 한 장의 기적.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박영자와 최동원은 미소 지으며 걸었다. 두 번째 청춘을 사는 두 사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사랑하는 마음만이 진실이었다. 지하철 2호선은 오늘도 돈다. 끝없이 순환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내린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인연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눈인사 한 번, 쪽지 한 장, 용기 한 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박영자와 최동원처럼.